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늘날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로 그녀는 계급 격차, 왕실의 사치, 그리고 프랑스의 빈곤에 대한 무관심의 대명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루이 16세 왕과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1790년대 초에 폐위되고 처형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일환으로 루이 왕이 속했던 프랑스 왕실인 부르봉 가문이 19세기 동안 프랑스 정치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종종 덜 언급됩니다. 실제로 루이와 마리의 자녀 중 한 명은 1830년에 잠시 프랑스의 여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는 루이와 마리의 자녀들 중 장녀였습니다. 그녀는 1778년 12월 19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후 3명의 형제 자매를 얻었으나 모두 비극적으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루이 조제프는 1781년에 태어났지만 1789년에 겨우 7살의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병이 이미 마리의 유일한 여동생인 소피 엘레나를 1787년에 그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지막 형제인 루이 샤를은 1785년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격동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리의 어린 시절은 베르사유 왕궁의 화려함과 엄격한 궁정 예법 속에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신임을 받던 인물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가정교사들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요란드 드 폴라스트르, 폴리냐 공작 부인.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그녀의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시민들의 복지에 무관심한 허영심 많은 낭비가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딸에게 자선의 미덕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 특히 인구가 급증하던 파리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780년대에 걸친 연이은 흉작과 경제 위기는 프랑스를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곧 모든 것이 폭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789년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루이 16세는 프랑스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150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군주에게 대규모 재정 지원금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가의 임박한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의회에 약간의 양보를 한 뒤 이를 해산하고 다시 베르사유에서 전제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1789년 여름, 삼부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후 왕과 그의 장관들은 빠르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의회는 곧 정치적 권력을 스스로 쥐기 시작했고 정부의 본거지를 다시 파리로 옮겼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사건은 프랑스 혁명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루이가 자신의 나라 통치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신하들은 이제 프랑스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많은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에 나타나 왕과 왕비 그리고 2명의 생존한 아이들을 파리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음 1년 반 동안 프랑스 수도의 틸르리 궁전에서 머물렀고 1791년 6월에 프랑스에서 도망치려던 잘못된 시도가 실패로 끝나기 전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과 왕비 그리고 혁명 정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792년 8월 루이 16세는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마리의 어머니도 곧 1793년 10월에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93년 말까지 마리 테레즈는 사실상 고아가 되었고 적대적인 혁명 정부에 의해 파리에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 루이 샤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계속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루이는 1795년 6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이건 역시 루이와 마리의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확실하게 결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후 며칠 뒤에 실시된 부검에서는 신체적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녀는 감금된 상태에서 분명히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이 샤르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시기가 막 끝나가던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더 온건한 정부가 결국 마리 테레즈에게 1795년 12월 그녀의 17번째 생일 직전에 프랑스를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스트리아 사촌들의 궁정이 있는 빈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는 1796년 초에 빈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1790년대 전반기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장기간 구금된 부르봉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현재의 라트비아인 쿠를란트로 옮겨졌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삼촌이자 루이 16세의 형제인 루이 스탄슬라스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프랑스의 루이 18세로 선포했습니다. 사칭 왕은 마리가 샤를 필리프, 즉 루이 16세의 또 다른 형제의 아들인 루이 앙투안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첫 사촌지간이었지만 마리는 결혼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1799년 6월 10일 라트비아 옐가바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리와 루이 앙투안은 이후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편안한 망명 생활을 하며 오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프랑스 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 한번 마리의 인생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1790년대 후반 프랑스 공화국은 점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이끄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1803년 이 코르시카 출신의 군사 지휘관은 자신을 프랑스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이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가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수를 저질러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퇴위당했을 때, 그것은 부르봉 왕가가 고국으로 돌아올 신호였습니다. 마리의 삼촌인 루이 18세가 이제 프랑스의 군주제로 복귀했고, 1815년에 나폴레옹이 잠시 권력을 되찾았지만 부르봉 왕정 복고는 결국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1824년까지 조상들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루이 18세는 1824년 9월 16일에 사망했고, 그의 동생 샤를 필리프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샤를 10세가 되었습니다. 루이 16세의 형제였던 새로운 군주는 마리의 삼촌이자 시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마리의 남편인 루이 앙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 절정기에 부모님이 처형된 지 30년 만에 마리는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 국왕 샤를 10세는 1820년대 후반에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강경한 왕당파였던 그는 강력한 프랑스 귀족 사회를 재건하려는 노력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의 폭넓은 계층을 소외시켰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1789년 혁명 이전 약 20년 동안 그의 형이 펼쳤던 절대주의 통치를 프랑스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샤를은 반대 세력에 맞서 싸우며 국내에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알제리에서 식민지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의 절대주의적 성향이 도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폐위되는 계기가 된 불씨는 1830년 7월에 일령의 법률을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7월 칙령은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국내에 투표권을 제한했으며 언론을 검열하려 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830년 7월 혁명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리의 짧은 프랑스 여왕 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샤를 10세는 8월 2일 자신의 아들인 마리의 남편 루이 앙투안에게 왕위를 양위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있어 루이의 전망은 그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그에게 프랑스 왕의 자리를 맡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생각에 망설였고 샤를 10세가 양위한 지 20분 만에 루이 앙투안 역시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동생인 앙리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당시 앙리는 9살이었고 루이 앙투안은 그가 새로운 군주로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후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1830년 8월 2일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20분 동안 샤를 10세의 양위와 루이 앙투안의 왕위 포기 사이에 20분 동안 루이는 이론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9세로서 통치했습니다. 같은 20분 동안 루이 16세 와마리 앙투아네트의 딸인 마리 테레즈 역시 잠시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 위기의 최종 해결은 일주일 후인 8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하원, 즉 의회는 어린 앙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루이 필리프에게 왕위를 제안했는데 그는 부르봉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오를레앙 공작 루이 필리프라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 필리프라 왕족의 혈통을 가진 왕자이면서도 공화 진영에도 통할 만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이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1830년 8월 9일에 왕위를 받아들였고 이후 18년 동안 루이 필리프 1세로서 훗날 7월 왕정이라 불리게 되는 시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를 권좌에 오르게 한 1830년의 혁명 이후 프랑스의 왕비로서의 짧은 기간과 루이 필리프 1세의 즉위 이후 마리 테레즈와 그녀의 남편, 폐위된 샤를 10세를 포함한 그녀의 대가족은 프랑스에 남아있으면 폭력을 당할까 두려워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1830년 8월 16일 그들은 셰르부르 항구에서 영국으로 출발했지만 프랑스 왕실과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는 냉담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곧 북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로 다시 정착했는데 마리와 루이는 30년 전 결혼 후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2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1832년 말 오스트리아의 프란체 1세 황제가 망명 중인 부르봉 왕가에게 초대를 보내 마리의 어머니가 원래 태어난 중앙유럽 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인 전 왕실 가족은 보헤미아의 프라하성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1835년에 다시 고리치아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스로베니아에 속하지만 당시엔 오스트리아 일부였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도착한 직후 마리의 삼촌 샤르든 콜레라에 걸려 1836년 11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1790년대와 1820년대의 파란만장했던 삶에 비해 비교적 무명 속에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84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녀는 다시 한번 빈 교회로 이주했습니다. 마리를 프랑스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1848년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봉기의 일부로 유럽의 통치체제 자유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루이 필리프 폐위와 제2공화국의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1852년에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40년 전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던 위대한 장군의 조카로서 자신을 제2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일은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하기 몇 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51년 10월 19일 그녀는 72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반복한 그녀가 삼촌, 남편과 함께 고리치아에 묻힌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프랑스의 왕대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루이 16세 와마리 앙투아네트의 장녀가 잠시나마 프랑스의 여왕으로 군림했다는 사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1830년에 20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입양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 필리핀 랑브리케는 1778년 7월 31일 베르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리라고 불렸는데 어머니는 루이 16세 왕의 딸 마담 루아얄의 하녀가 되었고 아버지 자크는 왕의 여동생 마담 엘리자베스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아기에 사망한 2명의 자매와 운명이 알려지지 않은 남동생 오기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하루는 부모님을 도와 남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베르사유 마을의 아이들과 놀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베르사유에 지정된 하인 숙소인 그랑 쿠민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한 명의 특별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장녀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마담 루아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너무 잘 지내서 마리 필리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마리 필리핀은 여왕에게 놀이 친구로 거두어졌습니다. 마담 루아얄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샤를로트로 알려진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하녀의 딸과 짝을 지어주면 샤를로트가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특권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후 마리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왕과 왕비에 의해 왕실 가문에 입양되었지만 그녀의 오빠 오규스트는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은 그녀에게 12,000리브르, 2015년 기준으로 거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기도 받지 못했고 대중들은 그녀를 프랑스의 딸로 알지 못했습니다. 입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샤를로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살아남은 자매나 여자 사촌이 없었던 샤를로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자신도 샤를로트라는 이름을 딴 자신의 여동생 샤를로트와 매우 가까웠으나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여왕이 자신의 딸에게도 같은 경험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에르네스틴을 입양하기 전에 딸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딸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입양 후 마리 필리핀 에르네스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꿨는데 이는 마리잔 리코보니가 1765년에 쓴 책 에네핀의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왕과 왕비가 입양한 첫 번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왕비는 가난한 5살 소년을 거의 치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마차를 간신히 멈췄고 그 소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 자신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고 할머니에게서 억지로 떼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왕비가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의 두 자매에게 돈을 주었고 그의 형은 궁정 오케스트라에 취직시켰습니다. 그 소년도 에르네스틴처럼 이름이 바뀌었는데 프랑스와 미셸 가녀에서 폴리냐 공작 부인의 아들 이름을 따서 아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했고 프랑스의 후계자를 낳지 못해 매우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르망을 입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녀는 후계자인 아들 조제프를 낳았고 이어서 또 다른 아들 샤를도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제 입양과 더불어 그를 왕정과 양부모를 원망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는 도망쳐 혁명군에 합류하며 양부모를 배신했습니다. 아르망을 제외하고 에르네스틴은 새로운 양형제 자매인 샬롯, 조제프, 샤를과 함께 지냈습니다. 샬롯과 에르네스틴은 너무 닮아서 많은 외국 사절들이 그들이 쌍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을 썼고 하인들에게 똑같이 대우받았으며 언어, 역사, 음악, 춤, 대화, 수학, 지리 등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궁정 신하들은 에르네스틴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녀는 공주도 귀족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공주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그녀를 마담 루아얄의 하인 같은 친구라고 불렀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 절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사에는 오직 왕과 왕비의 친자녀들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르네스틴과 샤를로트는 폴리냐 공작 부인이라는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마담 드 토크빌로 교체되었습니다. 실제로 소녀들에게 매일 교육을 담당했던 부가 정교사는 연로한 앙젤리크 드 마르크와 그녀의 딸 르네였습니다. 앙젤리크는 그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반면 르네는 항상 엄격한 훈육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네는 나중에 에르네스틴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두 소녀는 궁전 부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푸티 트리아농, 여왕의 외딴 작은 궁전과 인접한 아무르 드라렌에서 말이죠. 그곳은 본질적으로 농민 생활을 배우는 모의 마을이었지만 매우 좁고 낙관적인 시각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곳에서 샬롯과 에르네스틴은 염소와 소의 젖을 짜고 달걀을 줍고 꽃을 따는 등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르네스틴의 새 가족 생활이 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에르네스틴의 양오빠인 조제프, 즉 프랑스의 도팽은 그녀의 친오빠와 같은 나이였지만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속 코르셋을 착용해야 했고 종종 휠체어에 태워져 다녀야 했습니다. 왕실 가족에게 불행하게도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이는 최악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789년 5월 5일 삼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인기 하락, 국가의 경제 위기, 전국적인 기아, 그리고 왕실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귀족, 농민, 성직자들의 대표와 고위 인사들이 모인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조제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아이들은 공기가 더 맑은 말동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똑똑하고 영리했던 어린 보팽은 1789년 6월 4일 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던 에르네스틴을 비롯한 가족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삼부회를 연기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너무 분노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중 아버지는 없느냐고 그는 물었습니다. 내 어린 도팽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미쳐버렸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왕은 오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벽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신하들이 매일 두려워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수석 가정교사였던 공작 부인은 마담 드 트루젤로 교체되었습니다. 왕의 형제들이 떠났고 이 무렵 에르네스틴의 아버지와 오빠도 궁정을 떠났습니다. 1789년 10월 에르네스틴이 11살이었을 때 상황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파리의 여성들이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에 침입해 왕비의 경호원들을 죽였습니다. 왕비 자신은 비밀 통로를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고 곧바로 샬롯과 에르네스틴의 방으로 달려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담 드 토크빌은 왕비의 아들 샤를, 즉 새로운 도팽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에르네스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왕실 가족 전체와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궁전 중앙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누군가를 맞히려는 총탄이 창문을 가르며 날아드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군중이 여왕에 대해 외치는 악랄한 모욕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왕실 가족이 몇 차례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낸 후 군중은 점점 벌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왕은 가족을 데리고 튤르리 궁전이 있는 파리로 가는 데 동의했고 이제 그들은 국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르네스틴과 샬롯은 앞으로 3년 동안 파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에르네스틴은 자신의 불확실한 처지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왕실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샬롯은 마담 드 토르셀의 장녀인 폴린 드 토르셀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폴린은 샬롯보다 7살이 많고 더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대체자가 아니라면 왕비는 감금된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안내인이 세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막내딸을 입양했고 두 언니는 기숙학교에 보내 학비를 직접 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비가 이 소녀들의 교육비를 내주었고 아르망이 배신한 후에도 그의 형제들에게 돈과 직책을 주었지만 에르네스틴의 남동생에게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르네스틴이 남동생을 언급하지 않은 건 그를 챙기면 자신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의 새로운 양녀는 마담 드 토크빌의 막내딸의 이름을 따서 조에라고 불렸으며 어린 샤를의 놀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1791년 6월 에르네스틴이 거의 1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족은 다른 원실과의 인맥 그리고 왕비의 옛 연인 악셀 폰 페르센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가혹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샤를은 매우 싫어했지만 여자아이로 변장해야 했습니다. 조의 그녀의 자매들에게 보내졌고 에르네스틴, 파리에 있는 아버지에게 맡겨졌습니다. 에르네스틴의 이야기가 끝날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였을 것입니다.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녀는 샬롯을 외쳐 다시는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자신과 왕이 자녀들과 떨어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눈에 띄는 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왕실 가족의 변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 가족은 발엔에서 붙잡혔는데 현지 우체국장이 루이 왕의 얼굴을 집회에서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탈출 시도는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고 마차가 파리로 돌아왔을 때 거의 짓밟힐 뻔했습니다. 왕실 가족은 이제 튠르리 궁전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었지만 적어도 에르네스틴과 샬롯은 다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조에르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792년에 튠르리 궁전은 2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1792년 6월 폭도들이 궁전을 난입해 스위스 근위병들을 살해했습니다. 여왕과 그녀의 시녀들 그리고 아이들은 방 한가운데에 몰려 있었고 그들을 사나운 군중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폭도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녀의 아들 도팽에게 공화파 3세 퀴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왕과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도 몰려 있었습니다. 마담 엘리자베스는 실제로 침입자 중 한 명이 그녀를 여왕으로 착각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왕은 군중을 잠시 진정시키는 연설을 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달 후인 8월 10일 튠르리 궁전은 다시 한번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왕실 가족을 겁주거나 모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권력을 되찾고 왕실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왕이 에르네스틴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국가에 의해 구금된 처지였지만 에르네스틴은 왕족이 아니었고 게다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샬롯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고 그 누구도 아닌 르네가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르네는 에르네스틴을 튠르리 궁전 앞 광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인들뿐만 아니라 경비병과 귀족들까지도 살해당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사람들을 궁전 창문 밖으로 내던졌고 에르네스틴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샬롯과 가족 없이 그녀의 삶은 어떨지 걱정했습니다. 그때 르네는 마차를 가져오려고 에르네스틴을 잠시 혼자 두었고 그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마담 루아얄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병사의 시신을 던져 그녀를 땅에 눌러버렸습니다.
상인도 그녀를 마담 루아얄이라고 믿었고 그녀를 감싸고 시신에 눌린 상태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마침 르네의 마차가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르네와 에르네스틴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궁정 신하들은 붙잡혀 파리 주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르네의 어머니 안젤리크는 결국 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한 후 석방되었지만 롬발 공주와 같은 다른 이들은 학살당했습니다. 8월 10일의 혼란 이후 르네와 그녀의 어머니는 시골 영지로 탈출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에르네스틴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파리의 티일리 궁전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참수당했을 때 공식 문서에는 그의 딸이 여전히 집에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2년 8월 이후에는 에르네스틴이 왕비의 명령에 따라 르메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3년 동안 왕이 참수당했고 이어서 그의 누이와 왕비도 참수당했습니다. 어린 샤를 또는 왕당파들이 부르던 루이 17세는 트루디 탕플 감옥에서 고문과 같은 대우를 받다가 1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샤를로트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와 에르네스틴이 살아남았습니다. 1795년에 마담 루아얄이 그녀의 어머니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와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비엔나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기 위해 그녀의 전 가정교사였던 르메가 선택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장관은 또한 샬롯과 에르네스틴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에르네스틴도 동행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르네는 에르네스틴이 자신과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네스틴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마담 루아얄은 17번째 생일 전날 르네, 2명의 경비원, 2명의 하인, 그리고 몇몇의 의심을 산 2명과 함께 템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녀인 카트린 드 바렌과 피에르 드 소시라는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은 르네의 아들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에게는 피에르라는 아들이 없었고 카트린 역시 마차의 여권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도 의심스러운데 바렌이라는 이름은 왕실 가족이 붙잡힌 바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담 루아얄은 왕을 알아보고 탈출 시도를 막았던 바렌의 우체국장과 교환되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이 이들 중 한 명이었거나 심지어 2명 모두가 에르네스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샬롯이 자신의 가족의 생존 가능성을 짓밟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르네스틴이 이 여정에 함께했다면 베르사유에서의 또 다른 오랜 친구를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롯은 혁명을 살아남은 가족의 나이 많은 개 코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796년에 에르네스틴은 파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독립적이었고 고인이 된 왕으로부터 받은 연금을 포함해 자신의 재정도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 머물면서 소유주인 장샤를 제르맹 프루펜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새아이의 아버지이자 호럽이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1810년 32살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였습니다. 에르네스틴이 성년 선언 후 결혼까지 14년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르네스틴은 1813년 새해 전날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양오빠 조제프가 묻힌 생드니 근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14년 불봉 왕가가 복원된 후 샬로트는 양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했지만 결국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다음 두 이야기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 관한 것으로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 가족과도 같았으며 그녀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훗날 프랑스 궁정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이 여성은 1749년 9월 8일 파리에서 율란드 마르탱 가브리엘 드 폴라스트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인 빚으로 인해 18세기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로 널리 알려진 그녀는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 지역에 있는 가족 영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때 가브리엘은 이모인 앙들로 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지역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아마도 이러한 엄격한 성장 환경 때문에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즐기던 화려한 옷차림이나 풍부한 보석과 같은 사치스러운 것들을 멀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녀가 1770년대와 1780년대에 살게 될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겨우 16살의 나이에 자신보다 3살 많은 줄 프랑스와 프로망 폴리냑 백작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폴리냑 가문은 폴라스트론 가문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 귀족 가문이었지만 18세기를 거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767년 7월 7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18살이었고 줄은 21살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대의 임권 장교였고 만약 그의 상황이 계속 그대로였다면 두 사람은 앞으로 적당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775년에 운명적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1775년 가브리엘과 그녀의 남편은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에 있는 프랑스 왕실 궁정에 초대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의 시누이인 디안드 폴리낙의 중재로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투아 백작 부인의 시녀로 일하고 있었고 아르투아 백작 부인은 프랑스 왕의 시누이였습니다. 1770년대 중반 프랑스 궁정은 새로운 왕실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774년 5월 10일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9살의 루이 16세였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로 1770년부터 1774년 그녀 역시 18살이었습니다. 마리 역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가의 일원이었으며 오스트리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현 통치자인 요제프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국왕과 왕비는 유럽에서 가장 독재적인 국가 중 하나를 통치했습니다. 루이는 프랑스 국왕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국가는 베르사유의 소수 관료 집단이 프랑스 귀족들과 함께 통치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17세기 초 이후로 소집된 적이 없었고 프랑스에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협의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1775년 베르사유에서 국왕과 왕비 앞에 소개되었을 때 마리 왕비는 즉시 가브리엘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가난했던 젊은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특히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때 곧바로 베르사유 궁정으로 이주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비가 그들의 밀린 빚을 갚아주고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가브리엘과 줄은 프랑스 궁정에서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그녀는 곧 왕비의 가장 가까운 신뢰자가 되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브리엘을 마치 대리 언니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몇 년 전 프랑스로 이주하면서 비엔나에 혈육을 두고 온 젊은 여성에게 가브리엘은 일종의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과 질은 두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글라이는 1768년에 태어났고 둘째 아르망은 1771년에 태어났으며 이들이 베르사유에 처음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1780년과 1781년에 각각 줄과 카미유라는 두 자녀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은 베르사유 궁전의 궁정 생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끊임없이 왕과 왕비의 가까운 측근으로 지냈습니다. 실제로 마리와 루이의 자녀들의 가정교사가 1782년에 사임했을 때 왕비는 가브리엘에게 왕실 아이들의 가정교사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1780년에 폴리냑 공작과 공작 부인 자기를 수여받은 것과 함께 가브리엘과 줄의 위상이 프랑스 왕실 궁정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르사유에서의 삶이 완전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결코 헌신적인 관계는 아니었고 가브리엘과 줄 모두 혼의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1780년대
왕실 근위대장 조제프 이아생트, 콩트 드 보드레이와 오랜 미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1780년대 중반 가브리엘과 왕비의 관계가 베르사유 궁전의 궁정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냉랭해졌던 일이었습니다. 살롱 폴리넥으로 알려진 가브리엘의 궁정 측근 모임이 지나치게 강력해졌다고 여겨졌습니다. 1780년대 중반 베르사유에서 볼 수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가브리엘의 영향력과 권력을 줄이려는 다른 궁정 신하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미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브리엘은 잠시 궁정을 떠나 영국에 있는 귀족 친구들을 방문하며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진 듯했고 1786년에 폴리녁 부부가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가브리엘은 곧 다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예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자금도 폴리녁 가문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과 그녀의 남편이 다시 한번 베르사유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프랑스 궁정의 폐쇄된 세계에서 벗어난 북동쪽 약 15km 떨어진 곳에서는 파리에서 폴리녁 가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1780년대 경제적 어려움, 흉작, 그리고 정치적 환멸이 프랑스 수도를 휩쓸면서 베르사유의 냉담한 프랑스 궁정은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폴리니악 가문은 잔인한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비판은 궁정에서 여왕의 총애를 받는 이가 사치스럽게 돈을 쓴다는 주장에 집중되었으며 프랑스 귀족들의 거만한 행동이 프랑스 전역에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곧 외설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파리에서는 가브리엘이 여왕의 레즈비언 연인으로 묘사된 선정적인 팸플릿이 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1780년대 프랑스의 정치 상황이 점점 더 긴장되어 가던 시기에 폴리넥 가문은 파리와 그 외 지역에서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곧 폭발하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현대 유럽 전체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알려진 사건은 루이 16세와 그가 임명한 연이은 정부들의 수년간에 걸친 잘못된 통치의 결과였습니다. 1780년대 동안 여러 차례의 흉작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인구가 1700년 약 1800만 명에서 1780년대에는 약 260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프랑스 정부는 전례 없는 45억 리브르의 부채를 안게 된 대규모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 루이 16세는 1780년대에 자크 네키르와 샤를 드 칼론을 포함한 여러 명의 새로운 재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삼원을 해결하지 못했고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국왕에게 재정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프랑스 의회를 소집하라는 요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폴리냐크 가문도 이 일들에서 나름대로 약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궁정에서 절대주의 군주제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입장은 국왕과 왕비가 대중의 불만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압박보다 군주의 권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이는 프랑스 정치 공동체로부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굴복하게 됩니다. 1789년 5월, 그는 극단적인 조치로서 삼부회로 알려진 프랑스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1614년 이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의 목표는 의회로부터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 보조금을 승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더 넓은 프랑스 정치 공동체에 정치적 양보를 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루이와 그의 조언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능한 한 적은 양보만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극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몇 주 만에 프랑스 군주의 권력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고 1789년 6월 의회 내 급진적인 혁명가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삼부회를 이제 국민의회라고 선언했습니다. 파리의 정치 공동체는 여름이 되면서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1789년 7월 14일에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생앙투안이라고 알려진 왕실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욱 격화되었고 국왕과 왕비는 새로운 혁명 정부에 의해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와 마리 부부는 1791년에 탈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억류되어 있었고 1789년 7월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폴리냐 가문이 프랑스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브리엘과 그녀의 가족은 처음에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보낸 많은 편지가 남아 있어서 그 이후 몇 달 동안 가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여왕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브리엘 역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780년대 어느 시점에 여왕의 총애를 받던 가브리엘은 암에 걸렸고 그들이 스위스에 살고 있을 때쯤에는 이미 그녀가 병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1790년대 초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이사했습니다. 알프스 지역에서 머문 후 폴리냐 가족은 남쪽으로 이동해 이탈리아로 가서 토리노, 로마, 베네치아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1791년 이드자 그들은 비엔나에 도착했고 폴리냐 가족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하브스부르크 가문 친척들로부터 매우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비엔나로 향한 여정은 분명히 마리와 루이가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석방된다면 그들 역시 여왕의 고향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루이는 혁명 정부에 맞서 군주제를 복원하기 위해 유럽의 다른 열강들이 개입하도록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1792년 말에 절대 군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루이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마리의 재판은 그해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 마리 역시 유죄 판결을 받고 1793년 10월 16일 파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죽음도 불과 몇 주 후에 뒤따랐지만 매우 다른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녀는 1793년 12월 9일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거의 확실하게도 오랫동안 알아온 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가족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심장이 멎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삶은 프랑스 혁명 직전 베르사유 궁전의 프랑스 궁정에서 신화와 전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궁정이 프랑스의 평민들이 흉작과 재정 위기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780년대 파리의 정치계에서는 폴리냐 가문이 비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브리엘이 베르사유의 동시대 인물들보다 더 부도덕하게 행동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앙시앵네즘 말기의 프랑스 귀족 무능함의 전형으로서 그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소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란드 마르텐 가브리엘 드 폴라스트롱 폴리냐 공작 부인은 근세 프랑스 궁정 문화의 산물이었으며 그 문화의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공주는 1749년 9월 8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마리 테레즈 루이즈 들 사부아 카리냐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카리냐노의 루이 빅토르와 헤세 라인펠스 로텐부르크의 크리스틴 공녀의 딸로 두 사람 모두 유럽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풍성한 금발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한번 머리띠에서 풀려나면 머리카락이 발끝까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공주는 매우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독서량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시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와 단테 같은 유명 작가들의 책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독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고 그녀는 자신의 방대한 개인 도서관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교육과 집안의 부유함은 결혼에 있어 그녀를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1767년 퐁티에브르 공작은 루이 16세에게 자신의 아들 랑발 공자에게 적합한 신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은 동의하며 사보이 공주에게 관심을 돌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랑발 왕자는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받았고 그녀는 겨우 17살의 나이에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월 30일 몬테로에 도착했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든 호기심 많은 표정의 젊은 남성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공주는 곧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의 남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나중에 게르시 백작의 저택인 샤토드 낭지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린세스 드랑발은 남편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였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정은 스캔들로 악명이 높았고 곧 랑발 공주는 또 다른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프린세스 드랑발은 베르사유 궁정에 소개되어 많은 호의를 얻었지만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프린스 드랑발은 두 명의 여배우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마리 드랑발은 남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녀는 더 큰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남편이 1768년에 21세가 되기도 전에 성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공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베르사유 근처 랑부에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시아버지가 퐁티에브르 공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공주를 매우 아끼며 자신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절서약을 하고 수녀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비록 수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평생 남편에게 충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그의 많은 자선 사업을 완성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공작은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리 드랑발은 퐁티에브르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슬픔에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일련의 우울한 순간들을 겪었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770년 도팽 루이는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타레지아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와 결혼했습니다. 루이는 불과 4년 후인 1774년에 왕위에 올라 루이 16세가 되었습니다. 궁정에서 한동안 지낸 후 마리 앙투아네트와 랑발 공주 사이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랑발 공주를 새로운 측근으로 삼았고 이듬해인 1775년에는 그녀를 왕비의 궁정 총감독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랑발 공주는 왕비가 여러 번 외출할 때나 많은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퐁티에브르 공작은 왕과 왕비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국제 왕족을 초대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왕세자와 덴마크의 국왕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고 랑발 공주가 그의 여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정은 수많은 무도회와 파티의 중심지였으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모든 화려한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유명한 프랑스 조경가 앙드레 르노트르를 고용해 2000에이커에 달하는 베르사유를 재설계하게 하면서 국가 전체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에 루이 16세는 국가의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앙 로베르 자크 티르고를 고용했습니다. 티르고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적 자유와 부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 왕에게 파산도, 세금 인상도, 차입도 원하지 않는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티르고 자신은 군주제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한 군주제를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법과 규정이 시행되면서 루이 16세 왕은 브르타뉴 지역의 영지들을 더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까지 다소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왕은 반발이나 반군주주의 정서를 잠재울 신뢰할 수 있는 외교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퐁티에브르 공작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지목해 불러들였습니다. 람발 공주가 1774년 12월 17일 그와 함께 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지역 방문은 대성공이었고 랑발 공주 자신이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랑발 공주는 베르사유 궁정에서 2달 동안 자리를 비웠고 마리 왕비는 그녀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공주가 예상보다 며칠 일찍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기쁘게 들은 마리 왕비는 공주에게 곧장 베르사유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랑발 공주가 베르사유에 들어서자 마리 왕비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에 유리판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에 공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마리 왕비와 많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점차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미신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성향은 공주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호기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생제르맹 백작은 수세기 동안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났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바롱디 포페드 세네보아는 동물 자기력 연구를 도입했습니다. 엘리엘리 파슬레비는 뛰어난 현자였고 알렉시스 뱅상 샤를 바르비에 테르느브 뒤탕은 유명한 악마학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프린세스 드랑발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있었고 카드 점술가 마담 르노르망과도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웨일스 혈통의 점성술사이자 점쟁이인 미시스 윌리엄스와도 교류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프린세스가 프리메이슨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1777년 그녀는 로지드 그랑드르의 회원이 되었고 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회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그녀는 메르 로지데스 코세스 다놉시옹의 그랜드 미스트리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1775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나라의 수확량은 극히 적은 곡물만을 거두었고 곧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을 먹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이 일부러 곡물 비축분을 자신들만을 위해 숨겨두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에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고 약탈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농부들은 약탈자들에게 인질로 잡혀 곡물을 훨씬 낮은 가격에 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4월과 5월 내내 폭동자들은 밀가루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1778년 공주는 부모님 2분 모두를 잃으면서 다시 한번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1785년 프랑스 인구는 왕자와 그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고 한편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아야 했고 그 대상은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86년부터 1789년까지는 공주에게 비극이 없는 시기였고 호레이스 월포리슨 편지에는 1787년 중반에 공주가 영국을 방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운영하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개인 소장품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다이아몬드와 다른 사치품에 많은 돈을 쓰는데 더 적합했고 갚지 않은 도박빚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 왕은 1614년 이후로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베르사유에서 소집했습니다. 그는 지주와 부유한 귀족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변호사와 교사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중상층은 회의에서 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군주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어떤 규칙이나 정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1785년 6월 20일 삼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처의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맺었고 왕이 헌법 제정에 동의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월 27일, 그들은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했고 이를 국민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귀족들과 성직자들도 새로 만들어진 의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만 평민들 또한 분노했습니다. 빵값은 여전히 비쌌으며 많은 이들이 굶주렸습니다. 왕은 국민의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장관마저 해임했습니다. 완전히 분노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항의 집회에 모여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했습니다. 약 8천 명으로 추정 시위대에 맞서 왕의 군인들은 요새의 습격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스티유의 총독은 시위대에게 열쇠를 넘겨주었지만 이제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했던 수백 명의 죄수들을 감금하는 데 유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이 찾던 사람을 붙잡았고 분노에 휩싸여 총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농민들이 왕의 절대 권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 승리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승리에 고무된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루이도 자신이 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으로 바스티유를 되찾으려는 생각은 곧바로 배제되었습니다. 루이 왕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왕실 가족은 틸르리 궁전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국민들은 왕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강했던 왕과 왕실 가족은 프랑스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계획은 오스트리아에 도착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이자 현재 오스트리아 황제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791년 6월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바렌에서 저지당했고 마차에 실려 파리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1791년 랑발 공주는 체포를 피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한번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 블레넘, 옥스퍼드, 베스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보호를 구하려는 여정에 나선 듯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프린세스는 임박한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몸소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여왕은 프린세스를 매우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지 3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프랑스 왕실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며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프린세스에게 상황이 너무 끔찍해졌으니 돌아오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나를 필요로 하니 나는 여왕 곁에서 살든 죽든 함께해야 한다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녀는 에익스라 샤펠에서 유언전을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 곁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회에는 왕당파 동조자들이 일부 있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족이 파리로 다시 끌려간 후에도 베르사유에서 그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프린세스 드랑발은 여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국민들은 그녀가 오스트리아와 동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군주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프린세스 드랑발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함께 템플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8월 19일 라포르스 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프린세스 드랑발은 군주제와 자신의 절친인 프랑스 왕비를 비난하는 선서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9월 3일 그녀는 잔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재판 후 감옥 밖으로 끌려나와 그녀를 기다리던 분노한 군중이 휘두르는 무기에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맞은 후 무릎을 꿇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그녀의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후 머리를 강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고 군중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장면들 이후 그녀의 머리는 잘려서 창에 꽂혔고 군중은 그것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감방 앞에서 행진시켰습니다. 그녀의 자선과 친절한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친구였고 다르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자녀들과 절친에 관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가틀 라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